이번에 환자 권리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해서 아주 기쁘고요. 우리 지금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제 저는 가족 간병인 그리고 가족 돌봄자라는 말을 이제 같이 섞어서 쓸 건데요. 예, 가족 간병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 간병인 일단 우리가 조금 규정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우리 활동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옆에서 그 정말로 너무나도 열악한 침상에서 간병을 돕는 이제 그런 가족분들 우리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옆에서 지켜본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그런 그 병원에 누군가가 들어갔을 때 간병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뭐 급성이든 뭐 어떤 만성이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그 비율도 또 늘어나고, 또 이제 노인성 뭐 치매라든가 뭐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사실은 가족 돌봄자, 가족 간병인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까지 합하면 그 수는 정말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들을 이제 하신 것처럼 가족 간병인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통계를 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통계 같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인구학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이제 나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이제 복지 정책으로 적절하게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족 간병인은 뭔가 제도화되어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제 지원의 근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까지도 규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병인은 사실은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가족 간병인인데요.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질 않죠. 예,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는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뭐 기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어디선가 이제 활동을 하면 다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예, 간병인들은 간병을 하느라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사회 장들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나는 간병을 한다, 나는 가족 케어기버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체성을 간병인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1차적으로 가족으로서 그렇게 돌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돌봄의 지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잘 지내시는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방문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화장실 가시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시고, 그 다음엔 약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 내가 투약 관리도 하고, 이제 점점점 그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엄마 케어를 했지? 이제 이런 지점들이 애매해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언제부터 돌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딸로서의 역할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뭔가 그 환자 권리 주간 안에서 이런 집단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조직화가 안 될까? 저는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조직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에 굉장히 뭐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립되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직화한다는 게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있고, 예, 지금 우리는 그래도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와서 많은 지원단체들도 있고 이제 옹호단체들이 있죠. 하지만 아직은 돌봄자나 가족 간병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퍼뜨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 모임하고 옹호단체가 없다라는 점도 이분들이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원래 투명 인간이었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복원을 어느 쪽에서 접근을 했냐면 그 문화를 비교하면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를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같은 의료지만 한국에서의 의료와 미국에서의 의료가 다르고 남미, 라틴 아메리카, 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서 의료가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복원 의료 체계 같은 것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근데 원래 투명 인간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잘 조직화돼 있고 이분들을 옹호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미국의 은퇴자 협회나 알츠하이머 협회 이런 데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면서 뭐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원래 가족 간병인이 이제 투명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촉발제가 있죠. 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집단을 국가가 인정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제도, 그 다음에 법적 개념, 규정이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돌봄자에 대한 제도화가 미국에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떤 옹호 단체들이 굉장히 크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뭐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비교 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시민 단체들이 활발하게 잘 조직되어서 또 그런 부분을 잘 메꿔주고 있는 그런 예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만큼이나 될 것인가, 이제 약간 좀 우리에 대한 통계는 없어도 이제 다른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서 얼만큼의 그 인구 비율이 이 가족 간병 돌봄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300만 명의 가족 간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5명 중에 1명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고령 사회화가 이제 더 지속이 되면서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도 이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을 들여다봤더니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돌봄자의 위기, 케어기버의 위기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위기에 그렇게 직면해 있는가를 보니까 돌봄 가치에 대한 인정이 일단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영국인데 옆에 영국의 전략인데 이제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을 분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욕구를 대변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3R이라는 이런 제도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인식도 개선을 하고 이제 제도를 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ssist라는 말을 그러니까 raise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 가족 간병인의 노동, 그 노고가 사실은 되게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도와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럴 것이지만은 사실은 일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이웃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의 과정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급여나 서비스 형태로 이제 지원해주는 것, 그 다음에 포용해주는 것,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정에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돌봄자 지지가 들어갑니다. 예, 뭐 많이들 흔히 주변에서 보셨겠지만은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그 분이 어르신을 모시고 밖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총을 준다라는 거죠. 예, 눈총을 주기 전에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치매가 있으셨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이런 얘기를 건넬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 있어서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지지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미시적으로는 개별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계 맺기입니다. 굉장히 고립되어서 가족 간병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외로움과 이제 힘든 것을 좀 덜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 그 아까 그 간병 파산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간병 파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병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본 전제가 가족 간병인은 사실은 파산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경제 활동을 다른 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민들과 스테이터스가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돌봄을 공부하는 그 정치 철학자들, 특히 이제 여성 정치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많이 얘기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그런 돌봄 일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남성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들이 성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하지 못하면 우리 같은 사회에서 온전한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뭔가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돌봄을 필요한 건 그거는 돌봄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불가피한 의존이다. 하지만 돌봄자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냐면 노동을 못하기 때문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나라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거나 사회에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평등을 자아내는 의존이라고 해서 이제 돌봄에 있어서 그 굉장히 이제 빨리 해소해야 되는 그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돌봄 위기에 처해 있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이 이제 일반인보다는 많이 발견이 되더라.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국내 연구에서도 많이 발표는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돌봄자 집단 전체를 뭐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역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서 국내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미국의 연구 같은 데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비율의 가족 돌봄자들이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건강의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또 거론되는 항목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아까도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대인 관계들이 이제 점점 그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 활동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도 그 몇 번 전화를 해서 어머니는 요즘에 안녕하시냐 뭐 이렇게 안부도 묻다가 맨날 이제 그 힘들어, 가족 돌봄자가 힘들어하는 그 얘기를 들어주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끊어지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요. 우울증과 지속적인 절망감,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내 인생은 이제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게 그냥 굉장히 흔한 것이라 제가 그 친구 집단 안에서 이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친구 아버님이 8년 전에 이제 뇌졸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돌보셨어요. 8년 동안. 근데 그 돌보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아버님께서. 근데 2달 후에 어머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돌봄자가 오히려 환자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종을 좀 울리고 했던 이제 그런 연구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발견되는 그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제 언젠간 돌봄이 또 끝날 수도 있는 거여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점점 더 돌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노노케어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다가 점점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돌봄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간병이 끝났더니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뭔가 이제 나도 사회 활동을 해볼까나 했더니 강사는 변해 있더라라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처럼 이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나날이 이렇게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기업에 갔더니 뭐 빅데이터 돌릴 줄 아느냐, 뭐 이제 이런 그 면접 질문들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력 단절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돌봄을 생산적인 일로
인정을 안 해줬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남자분들한테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있으시거나 이제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이제 생기시는 거죠. 뭐냐면 자신감이 많이 상실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국 연구들을 보면 돌봄자가 느끼는 자부심도 있고 뿌듯함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없고 힘든 것밖에 없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 경력을 인정해 줘야 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개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국가가 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벽돌 형태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돌봄은 사실은 우리 인류 전반에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고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따라서 약간은 진행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했었지만은 대단히 보편적인 거여서 우리의 어떤 사회 재생산 메커니즘으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화나 이제 노인성 질환 그런 질병에 대한 어떤 정상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치매에 걸린 노인이 집에 있으면 쉬쉬하고 이제 이런 문화들은 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기는 하십니다. 예, 근데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드라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영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최근에 더 파더 같은 영화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뭐 나빌레라 같은 우리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돌봄자도 행복할 수 있고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한 합당한 인정이 이제 그 기초에 딱 깔려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책 얘기하고 제도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설득이 되고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합의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국가는 국가대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봄자 교육을 학교에서 저희들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를 들은 학생들이 이게 내가 노인이 되기 앞서 들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 어머니를 내가 좀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차 앞으로 우리가 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유치원 때부터 노화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자하고 요양사 사이에 항상 어떤 갈등적인 그런 관계가 부상이 되는 게 저는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두 집단을 협력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외국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팀으로서 협력을 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돌봄을 한다라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요양사 선생님을 좀 뭐 하대한다든가 또는 요양사 선생님은 가족한테 뭐 네가 엄마한테 언제 신경 썼어? 뭐 이런 태도를 갖는다든가 아니지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의 간극을 좀 줄여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협력하고 이제 연대가 가능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제 가족 요양사들을 뭔가 이렇게 급여를 주는 형태가 이제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아직 너무 미미하고 가족 돌봄자분들 만나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작은 실천 큰 결실에 대한 뭐 제가 나름 적어놓은 부분인데요.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눈을 이렇게 좀 크게 뜨고 보시면은 친구분들 중에 집에 환자가 있거나 또는 어르신이 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의 지원과 변화에 주목하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서울시가 조금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뭐 요양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그 학교의 그 제자 중에는 돌봄자 지원 쪽으로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부문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열린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비교 문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틴 아메리카 아타카마 사막에 이렇게 오랫동안 현지 조사도 이제 몇 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돌봄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큰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길로 연구를 같이 이제 하게 된 건데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 유치원에 다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는 자폐 아동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 아이를 자폐로 그렇게 분류를 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그냥 같이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사이족에서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뭐 옛날 같으면 뭐 치료받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그 치료실에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성인이 되니까 갑자기 불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과 가족 간병의 얘기가 뭐 그야말로 이제 우리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 우리도 노인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돌봄을 받을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런 뭐 제가 지금 여기 나열한 문제들이 굉장히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들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언젠가 이제 여러분들도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저 알고 준비하고 이러면은 그때 좀 덜 당황스럽고 힘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